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달 4일 납포에 억류 중인 한국 유조선의 선원을 풀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장과 선박은 이란이 주장하는 해상 오염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피해 계층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보편적 지원 방안에 난색을 보였고 일각에서는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판문점 회담 직후 북한에 제공한 것과 같은 내용의 USB를 미국에 줬고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 원전 건설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9명으로 집계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시 400명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81%가 거리 두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입춘인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낮엔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저녁부터 전국적으로 최대 10에서 15cm의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란에 억류돼 있던 우리 화학 운반선의 선원 19명이 석방됐습니다. 이란의 동결 자금이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문제를 환기시켰다는 소기의 성과는 일단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한국인 선장과 선박은 조사를 이유로 이란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첫 소식 노태현 기자입니다. 이란에 납포됐던 한국 화학운반선 한국케미오 선원들이 석방됩니다. 지난달 4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중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에서 납포된 지 29일 만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한국 정부의 요청과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라 출국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선원 4명과 외국인 선원 15명은 풀려납니다. 다만 이란이 납포 사유로 든 해상 오염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한국인 선장과 선박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간 이란은 한국에 동결된 이란 중앙은행의 자금 약 7조 6천억 원의 해제를 바라는 속내였지만 이에 대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석방 결정이 나왔습니다.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의식한 이란이 대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우호적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인 선장의 조속한 석방과 선박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석방된 한국인 선원들을 테헤란으로 데리고 가 귀국 절차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 사태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도소발 재확산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같은 실수 되풀이해선 안 되겠죠.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취 사장 수용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발열 증상을 보인 취 사장 수용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자 바로 취 사장 수용자 35명 전원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한 결과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후 이들 확진자와 접촉한 수용자와 직원 등 122명을 검사한 결과 3명의 수용자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현장 대책반을 설치해 확진자를 1인 1실로 격리 조치하고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비확진 수용자 42명을 영월 교도소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어제 0시에서 오후 9시까지 399명이 확진돼 오늘 400명대가 예상됩니다. 서울에서만 171명이 발생했는데 187명이 나온 지난달 9일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하루 발생 기록입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건 그제 검사 인원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서울 검사 인원은 2만 6천여 명으로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31일에 11,000여 명보다 2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확산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국내로 들어왔죠. 이 중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전파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세계 각국에 퍼져 있지만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에서 나온 변이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확인된 전 세계 9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한 변이가 국내에서 확인된 건 모두 34건으로 영국 23건, 남아공 6건, 브라질 5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구미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첫 가족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였던 30대 여성이 지난달 27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후 지난 1일에는 여성의 어머니에게서도 확인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모녀가 오염된 공간에서의 동선이 겹쳐 전염됐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녀의 감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검토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감염이 성립된 것으로 현재 확인. 설 연휴를 한 주 앞둔 시점에서 가족 사이에서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확인되면서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올해 3, 4월 4차 대유행이 닥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난 뒤 최대 12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검출한 바이러스를 배양하며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를 배출하는지 분석했더니 중간값 기준으론 7일, 최대 12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정진원 중앙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연구가 확진자의 적절한 격리 기간을 정하고 밀접 접촉자의 2차 전파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이 돼버린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시민 대다수를 지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한 건데요.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현재 방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 또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거리두기 정책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효과는 동의하지만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거리두기 방안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선 현재 거리두기를 단체 기합에 빗대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소수의 시설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다수의 선량한 시설들이 문을 닫게 만드는 방식은 단체 기합이라고밖에. 주요 규제 대상인 식당,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이 각각 전체 집단 감염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컨트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환자 수가 아니라 그 리스크가 그대로 고위험군, 고위험 시설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논란이 큰 가운데 피해 보상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2차 토론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거쳐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야당뿐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다시 당정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기재부를 곡간지기라고 폄하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장관이 막을 것이라며 추경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끝나자마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가 언급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모두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에 대해서도 이번 달은 힘들며 일러도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면서 여권에서 생각하는 4월 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국가재정이 너무 건전해서 문제라고 지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단순히 곡간지기만 한다는 폄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며 부당한 비판은 장관이 최일선에서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비판 속에 홍 부총리가 다시 한번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충돌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북한 원전 건설 지원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북한 원전 문제에 대해 청와대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고 북측에 건넨 USB에도 원전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의 USB를 미국에도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퇴근 시간 기자들과 만날 것을 자청했습니다. 최근 북한 원전 건설 논란이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 문건이 작성된 시기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우선 정 후보자는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고 저는. 또 지난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 저장 장치에도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이 포함됐을 뿐 원전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같은 내용의 USB를 미국에 전달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직후에 다시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을 했습니다. 미국이 충분히 수긍을 했고. 다만 해당 USB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우리 군의 국방정책이 방향에 담긴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일본은 동반자 대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는데 악화된 한일 관계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올해 국방백서에서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빠졌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란 문구와 함께 주권 침해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어 넓은 의미의 적개념은 남겼습니다. 백서는 또 지난 2019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GP 총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방부 입장에서요. 현 정부의 어떤 정부 부서니까 국방부 스스로 혼자 만들어서 하는 백서가 아니잖아요. 외교적인 가는 외교부 자문도 듣고 일본을 동반자라고 표현했던 2년 전과 달리 올해는 이웃 국가로 표현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를 두고는 일본군 위안분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악화된 한일 관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군의 전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습니다. 북한군의 상비 병력이 우리보다 2배 넘게 많고 방사포 등 전력도 양적으로 우세하지만 국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를 고려할 때 질적으로는 북한군을 압도한다는 게 우리 군의 분석입니다. 군은 또 북한의 핵무기 소용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핵무기와 특수전 부대 등의 비대칭 전력을 안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우리 국방부의 2020 국방백서에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가 주 일본 한국 대사관 무관을 불러
해당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방백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 다소 이례적인데 일본 방위성은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 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나 20대 남녀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송파구 아파트에선 자살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구 주택 반지하 창문에서 뿜어져 나온 희뿌연 연기가 건물을 에워쌉니다. 소방관들이 3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집안은 온통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방 안에 있던 20대 남녀가 연기 흡입으로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한 여성이 줄에 몸을 묶은 채 매달려 있고 구조대원들은 사다리차를 동원해 구출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40대 여성이 전 남편과 시부모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뿌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주에도 자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10분쯤에는 부산 범천동 비금속 세공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장엔 60대 주인과 작업자 2명이 있었는데 불을 끄려던 주인이 손과 이마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세공 작업에 쓰는 원료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나주의 한 식당에서도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서 시민들이 경적을 울리고 냄비를 두들기며 항의했습니다.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은 정권을 잡은 건 불가피했다며 쿠데타 후 첫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미얀마 최대의 상업도시 양곤. 현지 시간 어젯밤 일제히 차량 경적이 울립니다. 주택가에서는 함성과 함께 시끄러운 소음이 터져나옵니다.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며 시민들이 냄비를 두들기는 소리입니다. 쿠데타 발생 이틀째, 처음으로 시민들의 항의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외신들은 소음이 악을 쫓는다고 믿는 미얀마의 전통도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단체들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미얀마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Special Envoy also called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ung San Suu Kyi and President Win Myint and dozens of political leaders, family members and activists who have been detained. 회의에서는 군부가 추진하려는 총선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후 총선을 새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군부와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로 압박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군사정부 회의를 열고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부가 지난해 11월 총선 당시 부정을 조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군부가 권력을 잡은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 후보자의 장남은 그동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 신고를 거부해왔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1999년 1월 이 빌라에 전입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전한 뒤 장남 정 씨는 독립생계를 근거로 재산 신고를 거부해왔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계 비속이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생계자로 구분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 거부가 가능한 규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는 지난 1994년부터 정 후보자 장인의 소유였다가 지난 1999년 11월 정 후보자 배우자에게 상속된 건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할아버지와 어머니 소유의 빌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재산 신고를 거부한 셈입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장 씨는 1년 8개월 만에
반지하 빌라에서 당시 전세금만 3억 원에 육박하던 압구정 40평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다시 2년 뒤인 2002년에는 7,400여만 원 프리미엄을 주고 산 성동구 아파트의 분양대금도 완납했습니다. 재산 신고 예외 조항을 이용해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장남의 아파트 구입 비용, 모친 빌라 전입 이유, 강남 아파트 거주 관련 자금 출처와 계약 관계 및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기를 촉구합니다. 정 후보자는 또 서울 뉴타운 인근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청와대 안보실장에 임명되면서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등 높아진 세금 부담에 지난해 매매 대신 주택을 증여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는데요.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나선 결과 무려 1,800건이 넘는 탈세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수법도 교묘하고 다양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시가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 아버지와 전세 계약까지 체결하고 보증금도 받았지만 이후 자신이 입주하게 된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겁니다. 대학생인 B씨는 아버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받은 뒤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수억 원의 증여 취득세를 냈습니다. 국세청은 아버지가 세금을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주택 증여는 2년 전보다 35% 넘게 급증한 15만 2천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822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정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이미 증여한 다른 재산을 빼먹고 주택 증여세를 신고한 사례가 1,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531명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주택 거래 동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증여세 탈루 행위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자금 출처 소명이 미흡하면 배우자 등으로 분석 대상을 넓히고 사업자금을 빼돌린 경우에는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아내가 복지급여 심사에 통과하면서 매달 1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에선 이들이 지급 기준에 맞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복지급여를 줘선 안 된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흉악범의 노후를 위해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조 씨 부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말 안산시는 조 씨 부부의 복지급여 심사를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이들은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심사에 통과한 조두순 부부는 곧바로 지난 1월분 복지급여를 받았고 신청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산시는 만 68세인 조두순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에다 소유한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따로 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산소득을 조사를 해서 선정 기준에 맞으면 범법자나 하더라도 지원을 해드리는 게 법적으로는 맞는 사항이고요. 조 씨 부부의 복지급여 수급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엔 이들에게 지원금을 줘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길환입니다. 또래를 고문하고 촬영하고 구토하자 토사물을 먹이고 도저히 10대들의 범죄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여고생 3명을 얼마 전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죠. 이 법원이 이들의 범행이 잔인하고 극심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여고생 3명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며 같은 반 친구였던 피해자를 옥상으로 끌고 간 건 지난해 9월.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며 물고문했고
피해자가 이를 못 견디고 구토하자 토사물을 다시 먹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강요한 또 다른 가혹행위를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만 모두 7가지. 10대들의 범죄라곤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장기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잔인하고 극심한 것으로 보여 아직 소년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소년법이 적용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한 수준입니다. 소년법이 적용된 점을 감안할 때 과거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본 것. 소년법 적용 대상임에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매년 늘어나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셀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권오갑 현대중공업 지주회장이 전문 경영인으로는 최초로 이 대한민국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1978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그룹의 위기 상황마다 구원투수로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그룹 회장까지 43년. 셀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은 매 순간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개인이 아닌 회사를 먼저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회사를 먼저 생각했고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했고 주주들을 대신해서 경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권 회장은 현대중공업 그룹과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가 주최한 대한민국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전문 경영인으로는 최초입니다. 권 회장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열정을 새기며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명예회장님은 70년 전에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지 습관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창조적 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오갑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전문 경영인으로서 시험되었던 현대 오일뱅크 사장을 지내면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권 회장은 조선과 에너지, 건설기계를 아우르는 현대중공업 그룹에 친환경과 정보기술을 접목하고 수소와 로봇 등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돌아오는 주말이면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 슈퍼볼이 열립니다. 올해도 예언동물에게 챔피언을 물어봤는데요. 과연 어느 팀을 골랐을까요? 커다란 바위 위에 먹음직스러운 케이크가 2개 놓여 있습니다. 누구 생일이라도 되는 걸까요? 미국 몬태나주 빌링스의 동물원에 사는 족제비과의 울버린 시드가 올해의 프로 미식 축구 챔피언을 점치려고 나선 겁니다. 성큼성큼 뛰어온 시드는 망설임도 없이 템파베이 버캐니어 팀을 선택했군요. 올해 예언동물로 처음 데뷔한 시드의 직감이 맞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켜보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식당 앞에 줄을 섰다는데 무슨 일일까요? 미국 아이오와주의 디모인. 끝도 없이 서 있는 이 차들은 뭘 기다리는 걸까요? 바로 바흐만 씨의 심장이식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자선 식당에 가려는 행렬입니다. 토끼 같은 새 아이의 아빠이자 이제 겨우 35인 그에게 남은 시간은 3주. 수술을 받기엔 촉박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너나 없이 나서준 식당 주인과 이웃들에게서 희망을 본다는 바흐만 씨. 부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 행렬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오토바이 묘기 소개해드립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빈민가. 방금 뭐가 지나간 거죠? 길 양옆으로 사람들이 늘어서 있고 오토바이가 앞바퀴를 번쩍 들고 마주오는 차를 피해 내달립니다. 빙글빙글 돌며 묘기도 부리는데요. 놀거리가 적은 빈민가라 스턴트 팀은 언제나 인기 만점. 아슬아슬한 질주는 고속도로에서도 계속됩니다. 가끔 이렇게 경찰에 잡혀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만이라는데요.
신나지만 위험한 길거리 스턴트.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빈부격차가 낳은 슬픈 현실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인데요. 날씨만 보면 아직 봄이 멀게만 느껴지죠. 오늘 출근길 어제 아침보다 오히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중부와 경북에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 청주는 영하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2도, 대구 5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 중북부 지역부터 눈이 시작돼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큰 눈이 쏟아집니다. 중부와 경북에서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에서는 최대 15cm, 서울과 경기 서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3에서 10cm, 그 외 지역에서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번 눈은 밤 시간대에 집중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전남 서해안과 제주는 구름이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오늘 밤부터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2.4도, 대전은 영하 8.1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도, 강릉 4도, 광주 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또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시 떨어지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